네, 계속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교과서 몇 군데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얘기하다 잠깐 말하는데요.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IS 곡선이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화폐 정책을 쓰게 되면 LM 곡선이 움직이고, 그런데 IS 곡선의 도출이 어디서 되어 있었어? 아까 소득 지출 모형에서 도출이 되어 있었고, LM 곡선은 유동성 선호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세 개 평면을 다 그릴 것이 아니라 실제 답안에는 두 개만 그리거나 IS LM만 그리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이 재정정책은 소득지출 모형 이것과 ISLM을 같이 그리면, 소득지출 모형은 총지출과 소득평면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곡선 어땠어요? 45도 반직선으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45도? 완전고용 수준에서는 더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Y스타 잠재산 출량 수준, 여기서 이게 YS 총 공급곡선이고요. 총 수요곡선이 이렇게 45도보다 더 적은, 여기 45도고 더 적은 이런 상태의 총 지출, 총 수요 곡선이 있고, 자, 처음에 지금 RY 평면에 IS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랬고, 이 IS와 LM이 맞아떨어지면 상품 화폐 동시균형점이고, 이 동시균형점에서 이 자율은 R제로, 산출량은 Y제로 이렇게 있는데, A점에서, 자, 중요한 것은 요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Y 이퀄 소비, 가처분 소득,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일단 IS 곡선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화폐 동시균형이기 때문에 LM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동시균형은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IS 곡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니 확인해 보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요 총 수요가 증가하고요.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IS 곡선이 움직여야 된다. 따라서 IS 곡선이 우측갑니다. 이렇게 제로가 원으로 이렇게 우측가. 자, 그러면 이 소득 변화는 가만 있냐?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요? 화폐 부문으로 가. LM. LM은 P분의 M 이퀄 LYR인데 소득과 이자율 함수죠. 여기서 소득이 증가하면요. 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이자율과 소득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요 이자율은 감소함수고 이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 이게 불균형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자율을 상승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IS 곡선 상에서만 LM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뭐가 늘었어요?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그런데 A'점 소득이 늘었는데, 이 화폐 시장이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초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요걸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 초과 수요 상태란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대요. 이자율 상승해. 요 이자율 상승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어디로 와야 돼? ISM으로 곡선으로 요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요 이자율 상승, 투자가 감소하고요. 총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점이 이제 최종 균형점인데 B점. 이자율은 상승하고요. 소득은 이렇게 Y2 수준에 결정된다. 처음에 어디까지? Y1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소득이 요 Y0에서 Y1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그런다. 구축효과. 응? 구축효과.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부분을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효과 이렇게
구축 효과란 결국은 뭘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이 만큼 감소한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거를 소득 지출 모형에서 반영을 좀 해주면 처음에 정부 지출이 늘어서 IS가 우측 간다는 것은 여기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방 가고 최초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이런 점이 사실은 이게 어떤 점이에요? 요 B점일까요? 이런 점은 여기 최초 균형점 물론 A점인데요. 여기 B점일까요? 여기 A'점일까요? 여기가 B점일까요? A'점일까요? 응? A'. 여기 A'. 구축이 전혀 없는 상태. 구축이 전혀 없는 상태. 구축이 있으면 일정 부분 요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프가 그러면 좀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소득이 지금 여기가 B점이야. 소득이. 그래서 이런 그 책에는 그렇게 그려졌는데 세계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통 그리지를 않아요. 그냥 어디까지만 그려?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그려. 하나만 그려서 뭐만 그려놓는다고요? B점만 그려놔요. B점만.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하나를 안 그리고 꼭 맞춰줄 필요는 없으니까 요런 점을 그냥 B점 해서 요 Y1에서 여기가 뭐예요? Y2 뭐 이렇게 가면 된다. 이해되시죠? Y2 Y0에서 Y2 엄밀하게 그리면 거기처럼 그래프를 3개를 그려야 됩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를 더 간단한 것은 요거를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략을 해버려. ISLM 모형이니까 ISLM 모형에서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꼭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기 그 242페이지 구축효과 부분 거기다 밑줄을 긋읍시다. 두 번째 단락에 이와 같이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 증가 효과가 밑줄. 민간 투자 감소로 일부 구축되는 현상을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 효과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 이렇게 부르고 구축은 밑줄 그세요. 이자율 상승에 따른 1차적인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발된 소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이거의 합으로 결정된다. 그 뒤에 균형재정 승수 어제 했는데요. 균형재정 승수 가기 전에 8.22 보니까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데 거기 뭐만 차이가 있냐면 거기 1 마이너스 거기 어디 뭐냐면 대괄호 안에 1 마이너스 C에다 동그라미 1 마이너스 C 곱하기 G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1 마이너스 C에 동그라미.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거야? 정부 지출하고 세금의 크기가 같아서 그걸 하나로 쓴 거야. G equal T니까. 원래는 Y equal 1 마이너스 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축효과를 의미한다 그랬고 여기가 분자에 이렇게 마이너스 CT 바 플러스 I 바 요거 여러분 도출하고 다 외워야 됩니다. CIG예요. CT 바, I 바, G 바 그리고 H분의 B, P분의 M 이렇게 돼 있는데 뭐하고 같아? 균형 재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의 크기하고 텍스의 크기하고 정부가 쓴 정부 지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 T하고 G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합해서 1-C 이렇게 G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균형재정 승수 구하라 그러면 요 ISLM에서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득 변화가 얼마만큼 나타나냐면 여기가 1-C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이고 분자가 여기에 1-C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요게 균형 재정 승수의 크기다.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요, 요 구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1-2분의 1-2니까 이건 1이 되는데, 이 소득 지출 모형에서는 구축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분의 1-1이다. 그래서 ISLM에서의 균형 재정 승수다, 이거는. 거기 8.23에 B 곱하기 H분의 K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놔요. 요거를 잘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화폐금융정책이 있는데요. 그 화폐금융정책에 244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생산물 시장 그래프는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만 화폐시장, 생산물 시장의 동시균형 두 개 그래프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확장 통화정책의 경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유동성 선호설, 그 다음에 여기가 RY 평면에, 요 RY 평면에 여기는 R P분의 M 실제 통화량 평면. 화폐 공급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처음에 주어져 있어요. 화폐 수요는 이렇게 이걸 P분의 M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 이렇게 됩니다. 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 이렇게. 화폐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화폐 시장은 균형이고요. 그때 결정되는 이자율 균형 이자율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P분의 M 실질 통화량의 P분의 M 제로 수준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IS는 우하향하고요. LM은 우상향한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IS, LM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이자 수준은 R0고요. 그 다음에 산출량 수준은 Y0인데 확장 통화정책을 쓴다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다가 수식을 저 두 개 수식을 써놓고 IS, LM 두 개 수식을 써놓고 IS 곡선은 Y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 함수인 소비,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 그 다음에 LM 곡선은 P분의 M 이퀄 LYR 이렇게. 자, 먼저 뭐가 움직였냐면 화폐 시장의 통화량이 움직였어. 통화량이 증가했어. 이렇게 우측 갔습니다. 이렇게. 이 통화량이 증가해. 그럼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요? 물가가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모형 자체가 물가가 고정 모형이니까. 화폐 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 초과 공급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제 화폐 수요가 움직여야 되겠죠. 화폐 수요가 움직이는데 이 소득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소득이 아까 변해야 이게 소득이 변하는 거죠. 이 소득이 여기에 변해야 이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이자율이 변하는데 이 화폐 수요가 느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그 이자율 하락은 생산물 시장으로 이 이자율이 하락하면 생산물 시장에 투자가 증가하면서 총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두 단계로. 사실은 실제 이 분석은 워낙 ISLM은 뭐 단순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경로를 다 쓰지는 않지만 교과서를 보면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실제 답안에는 첫 번째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떤 곡선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뭐가 LM0가 뭘로 LM1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해요. LM0가 뭘로 LM1으로 이렇게 우측 이동해.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통화량이 변했을 때 제일 먼저 변하는 변수는 뭔가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자율.
따라서 이자율이 뚝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첫 번째 R1이야. 이런 게 A 프라임점이에요. 이게 LM 곡선, 화폐 시장은 균형이지만 IS 곡선과는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IS 곡선에서는 불균형이죠. IS 곡선은 어떤 불균형이에요?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는, 총 수요가 증가하는 초과 수요의 불균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초과 수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은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점이 B점.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는 총수의 구성 요소니까 이 총수요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경로로, 그래서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 소득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결론이다. 이게 내생 변수로 아까 반드시 모든 정책을 썼을 때 항상 수직 중에 수평 중에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내생 변수를 반드시 설명을 해준다. R, Y 이렇게. 여기다 반영을 해줄까요? 이거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율 여기 사실 여기서 맞춰가지고 두 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안 맞췄잖아요. 자, 소득이 어디에서 Y0에서 Y1으로 소득이 늘면 요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서요. 이렇게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P분의 MD 이렇게 Y1으로 증가하면서 화폐 시장의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는 뭐가 발생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해서 R1으로 새로운 균형점은 이렇게 B점입니다. 이렇게 A점에서. 뭐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통화량이 증가했는데 그걸 안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통화량이 증가, 먼저 통화량이 증가 이렇게 하고요. M0S가 M1S로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여기까지 R1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런 점에서 뭐가 발생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우측합니다. 화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서 화폐 수요가. 그래서 여기가 최종 균형점은 C점으로 이렇게. 최종 균형점은 최초의 A점에서 여기가 A 프라임점, B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좀 하고 245페이지 가보면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의 상대적인 유효성 나와 있는데 거기 그 8-12의 다음 페이지 보세요. 246페이지 8-12 거기 보면 LM이 수평의 LM이죠. 거기다가 H 이퀄 무한대 H 이퀄 무한대 그래서 화폐 시장의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무한대인 경우에 LM이 수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LM이 수직의 LM인 경우 H가 0인 경우 H0 H가 0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없어. 그러면 LM이 수직이죠. 자, 그 밑에 그래프 설명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LM이 수평인 경우 밑줄 LM이 수평인 경우
IS 곡선은 이동하면 소득이 증가하지만 거기 IS0에서 IS1으로 갔을 때 소득이 증가하지만 LM 곡선의 이동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다. 거기 쭉 밑줄 그어놔요. 자, 이거는 투기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유효성 밑줄. 재정정책이 유효하다는 케인즈의 견해고요. LM 곡선이 수직이면 밑줄 그으세요. IS 곡선이 아무리 이동해봐도 소득 변화가 없습니다. 이자율을 상승시킬 뿐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데 LM 곡선을 이동시키면 소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전학파는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서 화폐 금융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잠깐 그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보면 평면을 두 개 그려요. 첫 번째는 RY 평면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이 수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정상적인 경우도 항상 표시를 해요. LM이. 그리고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 제로금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평의 LM이 요 0, 이자율 0 수준에 붙어 있고 IS는 아주 수요가 적어서요. 소득이 아주 낮은 이런 불안 국면에서 IS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IS 곡선을 그립니다. 첫 번째 유동성 함정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교재에 다 있으니까 liquidity trap이라고 해요. LI 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은 언제 나타나냐면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 심각한 경기 불황에 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침체 국면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금리 상승을 예측하려면 최초의 금리는 제로야. 사실상 이 명목 금리가 제로인 상태에서 채권 가격은 이게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드의 가격하고 이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가장 높은 상태에서 미래의 경제 주체들이 금리의 상승을 예측하고 채권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투기적 화폐 수요.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그때는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써봐도 실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거를 유동성 함정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확장 통화 정책을 써봐도 민간이 이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로 다 끌어안아 버리기 때문에 경제에 돌지 않아 유동성이. 이런 경우를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자, 이때의 전통적인 통화 정책,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을 때 LM이 아무리 우측으로 간다고 해도 요 시장 균형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LM0가 LM1으로 아무리 통화를 팽창시켜도 소득이 변하지 않아. 이게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통화 정책의 무력성 명제가 성립한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케인즈는 이런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유효하다?
재정정책이 상대로 유효하다. 왜냐하면 IS로 움직이면 이렇게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유동성, 여기다 써놔요.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재정정책의 상대적인 유연성 또는 통화정책의 상대적인 무력성. 이게 케인즈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LM이 수직인 고전학파의 생각을 한번 보면 요 RY 평면에 LM이 수직이다. IS가 이렇게 생겼어. IS, LM이 동시균형점에서 이자율은 R0, 소득은 Y0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A점에서. 재정정책을 아무리 써봐도 확장적으로 써봐도 IS0가 IS1으로 가면서 전부 다 구축이 돼버리고 이자율 상승으로 전부 다 구축이 돼버리고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무력하다 이 말이에요. 재정정책이 무력해. 여기서는 먼저 이 상황 자체는 첫 번째 고전학파의 생각인데요. 고전학파의 생각이다. 투기 목적의 화폐 수요가 전혀 없다. 투기적 화폐 수요가 제로예요. 이 상황이라면 LM이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왜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고?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화폐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 MV equal PY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MV equal PY. 다시 말하면 화폐 수요라는 것이 V분의 1 PY. 그래서 명목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화폐를 수요하지 이자율이 요 이자율이라는 변수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LM이 수직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이때는 정책을 봤더니 정부 지출을 아무리 늘려도 전부 다 구축돼 버린다. 완전 구축 효과. 완전 구축 효과. 전부 다 구축돼 버린다. 뭘 늘리면? 통화를 늘리면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왜? 최초의 이 IS 곡선에서 통화를 이렇게 늘리면 LM이 우측으로 가면서 제로가 원으로 이렇게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응? Y 1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유효하다? 통화 정책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유효성 명제를 얘기할 수가 있다. 케인즈는 어떤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요걸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상대적으로 유효하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효하다. 통화론, 고전학파는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유효하다?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유효하다. 상대적인 유효성.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생각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LM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LM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 247페이지 첫 번째 평면에는 IS가 그 밑에 먼저 읽어볼게요. 케인즈 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밑줄 낮기 때문에 IS 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그래서 그 왼쪽 수직의 IS 곡선 그 밑에다가 B 이퀄 0이다. B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B, 스몰 b 이퀄 0. 이게 수직의 IS고 수평의 IS 그 보세요 밑에 반면 고전학파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IS 곡선이 완만하고 극단적이면 수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B가 무한대 값이다. 무한대 값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정책 왼쪽 그래프 보세요. IS가 수직의 형태는 LM을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득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정책이 유효하다. IS를 움직여야. 오른쪽은 IS가 수평일 때는 게 어때요? LM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따라서 이 두 개 그래프 전체가, 이 네 개 그래프 전체가 고전학파는 통화정책이 유효하고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상대로 유효하다 이런 주장이죠.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케인즈 학파 유동성 함정 밑줄 긋고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이란 제로에 가까운 이자율 수준에서 투자적 화폐 수요 이자율 타격성이 무한대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 유동성 함정에서 정책 효과 다 봤고요. 그 250페이지 가보면 250페이지 그 그림 8-14에 유동성 함정과 피구 효과에 되는데요. 피구 효과. 피구 효과라는 것은 그 옆에 써놔서 실질 자산 효과. 실질 자산 효과. 이 피구 효과는 바로 앞에 한 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8.24봐. 앞에 249페이지 8.24에 소비 함수에다가 P분의 A에다 동그라미. P는 물가고 A는 에셋 자산입니다. 그리고 P분의 A는 실질 자산이야. 실질 자산을 어디에 도입한 거예요? 소비 함수에 도입했어. 그거보다 보통 더 간단하게 쓰는 형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비 함수를 우리가 보통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다 그래서 소비는 Y-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그냥 P분의 A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 그냥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여러분 용돈 사정이 좋아지면 소비를 늘리겠죠. 그리고 이건 뭐야? 실질 자산이라는 것은 민간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 있죠? 이게 에셋은 화폐 자산, 머니, 그리고 국공채, 채권, 뭐 있어요 또? 부동산, 주택 이런 거, 실물 자산. 그래서 실물, 화폐, 채권 이런 거 다 합해서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피로 나누면 이걸 실질 자산이라고 그래. 물가가 들어있으면 실질 변수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많이 가지게 되면, 채권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리고 이 화폐 많이 가지게 되면 소비를 늘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실질 자산 효과를 여기다 도입했을 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탈출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의 피구 효과고요. 정부가 정책을 써서 특히 통화 정책을 써서도 유효하다라는 주장이 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케인즈는 어때요? 통화 정책 써봐야 효과 없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고전학파는 아예 정책 안 써도 자동으로 탈출한다 유동성 함정에서. 통화 정책을 써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실질 자산 효과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 그래프가 똑같이 IS로 움직이고 있어요. IS로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IS가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뭘 도입했어? 실질 자산 효과를 도입했어, 여기다가. 첫 번째, 유동성 함정이 언제 나타냈냐면,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났어.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데, 이 경기가 나쁘면 물건이 안 팔리고 창고에 재고가 그득히 쌓여 있기 때문에 항상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면 요 실질 자산은 어때? 올라가지. 그래서 소비가 어때요? 증가하죠. 총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IS가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균형을 회복하죠. 그래서 요 IS가 움직이는 이유를 어디서 찾은 거야? 요 물가에서 찾았어.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실질 자산의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할 거고 IS가 자동으로 우측 가니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게 이동폭이 크다면 유동성 함정 구간 자체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LM이 안 울렸다면 여기고요. 두 번째는 이 실질 자산 요구가는 이게 지금 자동적으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경기를 회복시킨다라는 고전학파의 피구의 주장이고요. 요 주장 말고 통화 정책을 썼어. 그러면 케인즈는 통화 정책 아무리 이거 써봐야 효과가 없다라는데 LM을 움직여서는 효과가 없어. 근데 IS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왜 IS로 움직이냐? 이 통화를 증가시키면 P분의 A, Sset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P분의 K, M, B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요 M 값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요게 뭘 증가를 가져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이것이. 이런 경우는 케인즈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했던 통화 정책만으로도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게 고전학파의 생각이다 이것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이제 IS가 어떤 IS가 있냐면 인플레 기대가 도입된 IS가 있어. ISLM이 있어요. 인플레 기대가 도입된 ISLM. 그래서 한 단계 더 가겠습니다. 이 표정들이 괜찮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고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인플레 기대가 도입된 ISLM은 말 그대로 ISLM에다가 뭘 도입한다고요? 인플레이션 기대를 첨가합니다. 자, IS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 이퀄 소비는 Y-T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입니다.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예요.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 LM이 P분의 M 이퀄 LYR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요 이자율과 요 이자율이 물가가 고정돼 있을 때는 실질치와 명목치를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I로 쓰든 뭐 R로 쓰든 대문자로 소문자 쓰든 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가 변하는, 다시 말하면 인플레나 디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대가 변하면 요게 도입이 되면 여기다 이제 추가로 우리가 하나 더 관계식을 하나 도입하는데 그 관계식이라는 게 피셔 방정식입니다. 피셔 방정식. 이 피셔 방정식은 명목 이자라는 것은 실질 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 혹은 기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변할 때는 화폐 시장의 이자는 이게 명목 이자여야지 된다고요. 투자는 실물적 현상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여야 돼.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ISLM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힉스가 만든 이 ISLM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물가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이자를 하나의 평면에 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ISLM의 내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대를 도입해서 다른 실질 이자와 명목 이자로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을 이게 기대가 첨가된 ISLM이라고 말하고, 이걸 실질 변수에 이제 실질 이자나 명목 이자 평면에 어떤 평면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론에서 하잖아요. 명목 이자, 이게 명목 이자. 명목 이자. RY 평면. 이런 형태로 뭐가 있고요? LM 곡선이 있어. 이런 형태로 IS 곡선이 있어 지금. IS 곡선이. 그럼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라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 자, 첫 번째 quantitative easing, 요 양적 완화라는 것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월요일 날 시험 본다 그랬는데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답이 없을 테니까, 문제는 쉽지만 답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창작 실력을, 답이 있으면 이 문제 낸다고 얘기 안 하겠죠. 자,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이게 양적 완화 정책은 왜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다르냐? 첫 번째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화폐를 발행해서 또 금리를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화폐 발행하지 않고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통화정책을 쓰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들어와서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직접 공급한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한다고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말한다. 이걸 퀀티터티브, 양적 완화다. 이게 나중에 이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나중에 가격 경로, 뭐 양적 경로, 뭐 여러 가지 경로들을 봐요. 환율 경로, 뭐 이런 경로들을 보는데 그 중에 가격 경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왜 작동을 안 해? 금리가 제로인데 무슨 가격 경로가 작동을 해? 이자율 경로가 작동 안 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써야 돼? 양적 경로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데 그 양적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퀀티터티브, 양적 완화 이렇게 말한다. 자,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시중에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이렇게 채권을 사들게 되면 화폐 발행을 통해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것이에요. 민간의 기대 인플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크루그만이 예를 들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화폐의 우다, 헬리콥터 머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헬리콥터로 돈 싣고 가서 그냥 시중에 뿌려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나중에 그 무료 상품권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일본에서 시행하려고 그랬는데요. 무료 상품. 일본이 워낙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기획을 했냐면 정부가 상품권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뿌리고 6개월 안에만 써라. 그냥 무상으로 준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상품권을 주고 6개월 안에만 써. 그럼 저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기획했던 이런 게 전부 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고 양적 완화인데 이걸 쓰게 되면 민간이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한다 이것입니다. 인플레 기대가 발생을 해. 이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면 여기 피셔 방정식에서요. 잘 들으세요. 이 피셔 방정식에서 인플레 기대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명목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와요. 그런데 얘가 10% 올라가면 이게 1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올라가고 일부는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일부는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려. 그러면 이 실질 이자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투자에 영향을 줘요. 투자를 증가시키죠. 총 수요를 증가시키죠.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이렇게 IS를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A점, B점 이라면서 소득이 증가해서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소득 증가, 경기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M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움직인다고요? 다 IS를 움직여야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해요. 그런데 IS를 이동시키는 경로가 달라. 얘는 경기가 엄청나게 나쁠 때는 물가가
창고에 그득히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져서 자동적으로 이탈한다고 그러고, 얘는 확장 통화정책, 전통적인 통화정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고전학파들은 생각하고, 양적 완화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플레 기대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 인플레 기대를 유발하는 것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가보시면, 인플레 기대가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국은 요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에요. IS가 우측 가서 결국은 소득을 증가시켜서 유동성 함정을 탈출한다는 것인데, 요게 다시 보세요. 인플레 기대가 실질 이자를 변화시키고 투자와 소득을 변화시키는 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먼델 토빈 이펙트다 이렇게 부른다. 뭐라고요? 먼델 토빈 효과라 부른다. 먼델 토빈 효과라 부른다. 먼델 토빈은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 학파예요. 요 피셔 방정식의 피셔는 고전학파인데요. 요 인플레 기대가 명목이자에 다 가지 왜 실질이자율을 떨어뜨리냐. 피셔는요, 인플레 기대는 전부 다 명목이자에 반영되고 실질이자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고전학파는 뭐라고요? 이 실질이자를 변화시키질 않아. 그런데 케인즈 학파는, 먼델 토빈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인플레 기대가 실질이자를 떨어뜨려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 실질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케인즈 학파의 주장이다. 자,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양적 완화 정책까지, 유동성 함정의 양적 완화 정책까지 좀 봤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250페이지, 249페이지 제일 밑에 피구 효과만 밑줄을 그어놓고, 피구 효과, 실질 잔고 효과,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이러한 피구 효과는 밑줄 그으세요.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도 화폐금융정책이 유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통화정책 안 써도 자동적으로 물가 때문에 유동성 함정을 탈출한다는 주장이 있고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폐금융정책도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더 나갔더니 IS를 움직이는 게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 통화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걸 먼델 토빈 효과라고 부른다. 나중에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여러분 그 공부를 해요. 확장 통화정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실증 분석을 가지고 확장 통화정책이 유동성 효과, 먼델 토빈 효과, 피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나중에. 그 중에 먼델 토빈 효과를 하나 가져온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책으로는 지금 총수요 측면 8장이 다 끝났습니다. 조금 길어졌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개방경제 총수요 균형과 거시경제 정책, 거기다가 실전 200제의 12장, 실전 200제 12장 이렇게 써놔요. 이게 이제 개방경제에서 거기 나오는 게 국제수지 환율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제금융론 이렇게 부릅니다. 국제금융론. 그래서 국제금융론이 나중에 저희 뒤쪽 가면 12장에, 실전 200제 12장에 국제금융론, 무역론이 다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전 200제를 좀 볼게요. 필 때는 아직 안 됐어.
어디를 보시냐면 어제 문제 47페이지 15번 문제. 그 위에 몇 가지 해설도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서 점점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총 100조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이 요구된다고 한다. 공적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밑줄. 공적자금은 정부 지출 재원 확보 이 말입니다. 정부 지출 재원 확보예요. 그 재원 확보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밑줄. 문제점은 뭔지 정리해봐라.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은 뭐가 있냐? 그 각각의 방법은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옆에 써놔요. 그렇게 정부 지출 재원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부 지출 재원 조달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 명목 재정적자 하면서 썼잖아. 두 번째는 만약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 매각으로 밑줄. 아까 조세, 공채, 화폐 발행, 해외 차입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국공채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 말이에요. 국민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단기, 장기 밑줄. 단기, 장기문. 여러분 항상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단기하고 장기 모형들이 있다고. 단기와 장기 시각이 있다고. 먼저 우리가 크게 학파를 나누면 케인즈 학파는 단기, 고전 학파는 장기 이랬고, 물가로 나누면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단기, 물가가 신축되는 장기. 또 현재만 고려하면 단기,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면 장기 뭐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어떤 모형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해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정부 예산 제약식 거기다 별표하고 명목 재정적자는 G-T equal 델타 B, 델타 M 해외 차입 이 수식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정부 지출 재원은 T 세금 거둘거나 델타 B 공채 발행하거나 델타 M 화폐 발행하거나 해외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거기다 밑줄 델타 G equal 델타 T. 이게 뭐예요? 정부 지출 재원을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썼나요? 거기 조세에 의한 조달 그러면서 균형 재정 정책이라 써놨네. 정부 지출 100억 지출하려면 세금 100억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크게 똑같잖아요. 그게 균형 재정이지. 그랬을 때 그 효과 좀 보세요. 정부 지출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면 정부 지출 승수 효과와 밑줄. 조세 승수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정부 지출 승수는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정부 지출 승수는 델타 Y는 분모에 뭐 있어? 1-E 플러스 B 곱하기 H분의 K. 분자는 1. 이게 정부 지출 승수잖아요. 이만큼 뭐가 증가한다는 거야?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정부 지출 승수 효과는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그 조세 승수는 뭐야 거기에는? 조세 세금 걷어버리니까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뺏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수요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정부 지출 승수하고 요 조세 승수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변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 조세 승수 효과에 의해서 일부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정부 지출 총수요 확장 효과가 약화된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델타 G equal 델타 B. 이 각각의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채에 의한 재원 조달, 적자 재정 정책 밑줄. 세금이 아니라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한다는 것은 공채는 다 빚이에요. 정부의 입장에 빚이다고. 적자 재정이다. 자, 채권 시장을 통해서 밑줄 그으세요. 국공채를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하게 되면
민간의 가처분 소득 변해요, 안 변해요? Y-T 변해, 안 변해? T가 변해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변하지. 소비가 감소해요, 안 해요? 감소하지 않죠. 가처분 소득이 안 변하니까. 그러므로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밑줄. 공채 동그라미, 그 위에 조세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재원을 공채로 발행하는 게 더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 걷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공채 발행이 더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렸다라고 하면 아무 얘기가 없으면 세금 걷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채 발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채 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채 발행했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왜 상승할까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해. 왜 상승해? ISLM에서 IS 우측 가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공채 발행을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공채가 많이 돌아다니면 공채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공채 가격과 이자는 어떤 관계 있어? 역관계 있으니까 이자로 올라가지.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야. 얼른 넘어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정부 지출을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 장기의 재정 지출 재원을 밑줄 그세요. 신규 화폐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가 많이 돌아다니면 결국은 인플레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4번에다가 별표 하나 가지고 4번에 마이너스 델타 T 이퀄 델타 B는 뭐예요? 마이너스 델타 T는 뭐라고? 조세 깎아주는 것입니다. 조세 감면. 그리고 델타 B는 공채 발행. 100억을 정부 지출하려고 했어. 그런데 예전에는 100억 다 걷었어, 세금으로. 그런데 세금 10억 깎아주고 10억은 공채 발행해도 똑같죠? 지출 재원 100억 마련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란 말이죠. 이 경우는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형적인 뭐는 아니에요. 정부 지출 재원 마련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정부 지출 재원의 조달 방법을 변경한 것뿐이야. 이해되시죠? 그 문제점에다가 첫 번째, 조세 수입에 의한 재원 확보의 문제점 별표. 세금 걷으면 뭐가 변한다고?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변한다고. 소비가 위축된다. 첫 번째 거기다 밑줄. 민간 소비를 크게 위축시킨다. 세금 걷으면. 두 번째, 아까 이 세금 걷고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왜 상승해요? 정부 지출을 늘리니까. 이자율 상승한다. 그러면 그 투자의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밑줄. 조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중에 공채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투자의 구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 자본 유입에 따른 평가 절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밑줄. 자본이 왜 들어와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해외보다 자본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평가 절상이라는 것은 환율 상승의 하락이에요. 그 평면 조그맣게 평면 하나 그려놔. 조그맣게 평면 하나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미시경제에서 처음 하는 PQ 평면에 요 PQ 평면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 가격 떨어지지. 이거하고 똑같아요. 환율 결정 이론 중에 아주 가장 단순한 환율 결정 이론이 있는데 여기가 환율, 그 다음에 외환의 거래량. 여기는 외환의 뭐예요? 공급. 외환에 대한 수요.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은 뭐예요? 환율은 가격인데 외환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데
외환의 공급량이 늘면 시중에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돌아다니면 뭐든지 값이 싸. 이 값이 떨어졌다. 이거 값이 이렇게.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외환이 국내에 외환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겠죠?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게 환율의 하락이고 환율의 하락이 환율 절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환율 절상에다 뭐라고 써놔야 된다고? 환율 하락. 예, 써놔요. 환율이 상승하면 하나 더 기억하세요. 나중에 뒤에서 개방에 다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부분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어려워.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돼요. NX는 순수출이에요. 네트 엑스포트. 그래서 순수출. 환율 상승하면 경상수지 개선되고 환율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거 알아두세요.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뭐 조건들이 있어. 뭐 마샬러너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거기 보세요. 평가 절상에 따라 순수출 감소 이해되시죠? 일단 감소한다. 자, 공채 발행의 문제점은 뭐냐? 공채 발행이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가 이해되세요? 공채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자율은 역관계에 있으니까 이자율 상승이죠. 거기 PB 이퀄 R분의 1 써놔. PB 이퀄 R분의 1. 못 따라오. 48페이지가 우측단에 공채 발행에 의한 재원 확보 문제점. 이자율 상승하면 밑줄 민간 투자 구축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돈 빌린 거잖아요. 결국은 원금 이자 줘야 돼. 따라서 원금 이자 지급의 문제. 또 지금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채권 발행하면 뭐하러 채권 발행하죠? 정부가 돈 빌려가지고 쓰려고. 돈 빌려서 쓰려고. 쓰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잖아요. 지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 그런데 이 채권의 원금 이자는 누가 내? 미래 세대가 내. 미래 세대가. 그러니까 세대 간의 전가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소득 분배의 형평성 문제, 그 조세 부담의 전가 문제 밑줄. 리카도 대등 정리.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리카도 대등 정리 첫 번째 가정은 정부실이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 조달 방식의 변경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실 일정한 상태에서 재원 조달 방식을 아무리 바꿔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리카도 대등 정리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만 써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 다음에 신규 화폐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인플레가 유발될 수가 있다. 2번 문제를 좀 보시면 2번 다시 앞에 문제를 넘겨보세요. 재원 마련을 국공채 매각을 통해서 한다면 국민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단장기 가봐라. 자, 첫 번째 그래프 좀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잠깐 이게 지워야 되니까. 분필이 없네. 이게. 쉬겠습니다. 조교.